제가 바이러스의 작용에 대해서 구글 자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의학적 상식을 갖고 있는지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네. 구글에서 또 그다음에 유튜브 담당자가 잘못된 의학 상식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공부를 철저히 했고 여러 가지 과학 지식, 과학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고, 발표한 모든 것은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엉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안전한 것만, 다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전부 다 안전한 것만 제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작용을 구글에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공부도 구글에서 했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작용인데, 항바이러스제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작용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집니다. 마땅한 항바이러스 제제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바이러스들의 종류들이 되게 많고요. 구글 자료 찾아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감염시킬 수 있는 숙주생물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멍터리 자료 이렇게 하시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십니다. 유전자로 RNA나 DNA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주세포 내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해야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숙주세포의 대사기 및 효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증식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제가 접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도가 낮으면 기생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기생하고, 암 환자와 바이러스의 관계, 그 바이러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문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와 온도 같은데,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는 온도는 36.5도씨보다 낮은 35.5도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칼럼인데, 정상 체온보다 1도나 1.5도 낮으면 암세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면역세포들이 그 TV 영상에서 제가 봤거든요. TV에서 틀어주더라고요. 면역세포들이 1도가 딱 낮으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도 그 자료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면역세포들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막 활발히 공격하는 그런 것과 전혀 대비되는 그런 것을 영상에서 보여줬거든요. TV 영상에서. 그래서 이것은 허무맹탕한 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혈액을 찍어가지고 TV에서 공시로 보여준 그런 것입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높으면 암 환자, 중증 질환자들은 체온이 보통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36도를 거의 넘지 못하거나 말기암 환자의 체온은 35도에 35.5도시라고 합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감소되고요. 인체의 여기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 자료. 인체 종양, 고혈압, 당뇨,
생활습관병을 비롯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각종 질환이 발생합니다. 정신병까지도 저는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온도가 낮은 사람이 몸이 차가우니까 활발하지 않잖아요. 온도가 낮은 사람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분이 좀 우울하게 됩니다. 기분이 좀 몸이 추우면은 저도 그러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도가 낮으면 기분이 상대적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높여주면 활발해지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완전히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뭐 안 되나요? 인체의 낮은 상태가 계속됐을 때 인체 종양, 고혈압, 당뇨, 생활습관병, 갑상선 기능 저하, 우울증, 자율신경, 실조증, 각종 질환이 발생합니다. 저체온증을 어떤 곳에서는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평소 이렇게 체온이 상승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이렇게 발열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에너지를 쉽게 태우게 되고 에너지를 태우면 그렇죠 따뜻해지죠. 근데 식품 중에서는 보면 따뜻하게 하는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는 것과 그렇죠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따뜻한 뭐 커피 한 잔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 마시면은 냉각수 자동차에서도 몸이 엔진이 다운되거든요. 엔진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우리 몸도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물이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항상 물을 따뜻하게 저도 물을 따뜻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보면 우리가 발열이 쉬운 음식이 있고요. 그래서 한방 그 TV에서도 그렇고 한방에서도 그 양약 그게 양방에서도 그렇고 그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TV에서도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따뜻한 국을 마시고 이것이 체온 계속적인 습관이 됐을 때 또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올라갑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그 설명이 나왔지만 그쪽 부추 같은 거라든지 대추 같은 거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열이 쉬운 음식이 있고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이 존재합니다. 또는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몸을 이완시켜주는 게 있고 몸을 딱딱하게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옥수수나 생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몸을 강화시켜서 몸을 근력을 좀 회복시켜 준다거나 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상승시켜 주거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매실청과 생강청을 하니까 이렇게 운동할 때 도움이 되더라. 이것이 근력이 향상에 대해서 도움이 되더라. 여기서 매실청과 생강청이 아니죠. 매실청 생강청은 그렇게 뭐죠? 그렇죠. 저거죠. 변비 걸렸을 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매실청과 커피를 이렇게 섞으니까 근력 향상, 운동 에너지에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 파워풀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용하셔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면 지적재산권 유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적재산권을 활발히 해서 그렇죠. 상업화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서 도둑질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발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도움이 되고 따뜻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아마 그것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음식 보면은 한의학에서 생강 같은 거 속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나가겠습니다. 구글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구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글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잘못된 의학 상식을 유튜브 담당자가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내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의학 상식을 갖고 있다고 엉터리 의학 지식으로 나를 멋대로 판단하셨는데 저는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의학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같은 건 패스했어요.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방병원에서 나온 건데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으슬으슬한 오한이 되거나 복통, 설사, 부역감, 속에서 여러 가지를 앓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 라고 한방병원도 병원입니다. 계피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음식을 소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피 같은 거 하고 호박 음료를 제가 호박을 끓여가지고 호박 음료를 만들어서 그걸 커피에 타서 마시고 너무 맛있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단호박을 계속해서 계피 조금 넣어갖고 먹고 있습니다.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체온 올리는 음식을 부추, 이게 한방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한의학에서 양기를 보양해주는 부추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차병원 한방진료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이 음식을 먹고 온도를 높이고 난방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방이 냉골인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전 세계? 없죠. 그래서 뭐 러시아 극지방에서 막 아무것도 아니고 빨래 벗고 체온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 없죠. 그래서 몸에 냉골일 때 추울 때 우리는 보온을 난방을 함으로써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살 것 같죠. 근데 난방기구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 난방기구가 특별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뭐냐면 이걸로 그냥 몸이 아플 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몸에 그 앞에서 바로 앞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체온을 올립니다. 따뜻하게 손을 화르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몸이 되게 회복이 잘 됩니다. 배앓이를 한다 그러면 혹시 자신이 배꼽을 내놓지는 않는지, 그래서 배에는 그 보면 그렇죠. 각종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총집합이 거기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70%가 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배가 따뜻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이런 난방기구나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 온도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배를 통과를 하는 혈액을 덮여서 전체 온도를 체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혈관이 좀 막혀주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 노인 환자들이 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혈관이 좀 막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동 경희대 병원에 따라서 한방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방차 강동 경희대 병원의 자료 구글 자료입니다. 쑥, 인삼, 생강, 구기자, 대추, 계피, 약초. 나는 구기자 먹으면 배가 아프던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 먹습니다. 인삼, 생강, 대추, 배추 이렇게 해서 온도를 높이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를 난방을 한다든지 몸에 이렇게 어떤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올립니다. 그러면 몸이 살 것 같더라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약점, 바이러스의 작용을 봅시다.
바이러스나 신경마비 부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신경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벨마비인데 보면 그 구아나사라고 그러는데 벨마비는 안면신경마비 일종인데 제7실내신경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얼굴 근육이 한쪽이 틀어지는 그런 한쪽만 마치 중풍처럼 얼굴만 한쪽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풍도 보면은 저는 구글 자료를 따라서 공부를 한 것을 따라서 바이러스의 작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이렇게 바이러스 작용과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의견이나 개인적인 연구나 발표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과학계에서나 의학계에서는 연구해 갖고 어떤 발표하거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런 조그만 중국 이렇게 무슨 중국 공산당 검열 기관인지 조그만 그 단어 하나하나 딱 타면 그걸 딱 검열해서 딱 차단시키는 건가? 안면신경이 부어오르게 하는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글 자료에서 찾아있습니다.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와 이 벨마비, 바이러스 감염이나 다른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를 좀 혈관이 막혀 있거나 온도가 낮은 사람이 차가운 바닥에서 이렇게 하거나 차가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있었을 때 그런 그쪽에 혈류가 제대로 안 되므로 온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작용이 증식한다. 또는 또 어떤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관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구글에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작용과 벨마비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귀까지 막 얼얼 해가지고 이쪽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드라이기로 막 가열을 해가지고 좀 감소시키고 제가 만든 약으로 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약만은 먹습니다. 집에 식품으로 만든 약으로 다 식품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제가 만든 약으로 다 치료하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다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지 않는 이상 각종 큰 사고가 나갖고 꿰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제 치료 방법을 따를 것입니다. 뭐 이빨 같은 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거 기존 임플란트 했던 거 다시 교체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뭐 이렇게 딱히 뭐 부러져 가지고 관절 이렇게 기부스한다 그런 거 빼놓고 거의 대부분 저는 제 치료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되게 쉽게 치료되거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각종 종양이래 두개골절 역시 안면마비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벨마비의 첫 증상은 귀 뒤쪽 마비라고 합니다. 구글 자료. 안면 금융마비가 발생한 얼굴이 평평해지고 표정이 없어집니다. 한쪽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아당겨서 얼굴이 일그러진 느낌을 받는다. 얼굴의 감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눈을 감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좀 더 힘이 그쪽이 당기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침 및 눈물 생성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환자는 눈과 입이 건조해지거나 침을 흘릴 수 있다. 바이러스 작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구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눈과 입이 건조해지거나 침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 분비가 적어지고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눈이 건조해집니다. 통증과 눈산성을 처리한다. 영향을 받은 귀의 고막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마비되어서 소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인식한다. 혀 앞부분으로 맛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꼭 중풍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 근육은 귀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벨마비의 첫 증상이 귀 뒤쪽 마비인데 저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양쪽 다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심해질 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막 가렵고 그 증상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개 약간 빨가스람해진다 그러나 홍조가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해서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관련이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해서 지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안면신경 마비를 처리하는 장애가 종양이라든지 기타 감염, 라인병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신경 마비와 그래서 바이러스의 적용. 그럼 바이러스가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입니까? 안 건드린다는 것입니까? 건드린다는 거겠죠. 저는 그 바이러스가 신경을 건드린다. 그럼 기존의 다른 데서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마비시키지 않는다.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신경작용을 억제하거나 잘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 우리 그 근육을 갖다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선이 일종의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의견 발표할 수 없는 연구한 것에 대해서 신경 전달이 일체의 일종의 그 전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뒷다리 같은 것도 전기 근육을 자극을 주면 뒷다리가 근육이 움직이듯이 우리 내부에는 이렇게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이 신경선을 통해서 그거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신경작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 이상해서 얼굴이 마비된다. 이런 증상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그 뇌손상을 주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신경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의 어떤 특별한 장벽, 보호막을 통과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중증신경으로 침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완치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중증신경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수년 뒤 재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종 바이러스랑 연관시키지 생각을 못하고 여러 가지 선망 같은 것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드물게는 먹는 음식과 이런 것들도 손 이런 데서 묻혀가지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되어서 것이 공기 중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비말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브레인 포구 증상은 두통과 후각 상실, 감각 이상.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후각과 미각을 잃잖아요. 그럼 그것이 뇌에 침범을 했다는 걸까 아닌 걸까요? 감기나 독감 걸리면 입맛을 잃었다, 막 후각 같은 거는 냄새 잘못 맡는 그런 건 경험하셨죠? 저는 몸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경험. 몸이 감기 같은 거 이제 독감 같은 거 몸이 힘이 많이 나시는 분 계세요. 저는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후에 다시 힘이 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몸에 이렇게 힘이 없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무거운 물건을 예전에는 막 엽기 같은 것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줘 73kg 한 손에 들었던 것이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 이하 무게는 들 수 있는데 73kg가 안 들어져서 그 위에 내가 치료하고 나 다시 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힘아리가 없구나라는 것을 혹시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경작용에서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것도 얘기 못하는 건가요? 공산당 검열기관도 아니고 지금 이거 보면은 브레인 포그 증상이 두통과 후각 상실, 감각 이상 같은 이런 하변 증상과 실어증, 뇌졸중, 발작과 같은 심각한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어증도 뇌졸중, 뇌졸중이 중풍을 의미하는 거겠죠. 발작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그 발작 같은 거는 보면은 기생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 같은 거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경작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산만과 같은 코로나19 중증을 앓았던 환자 중 일부는 산만과 같은 합병증을 경험한다. 정신계통의 이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혼란과 정신계통 이상이 일어나니까 선망이 일어나는 거죠. 혼란과 기억상실을 포함한 인지장애가 얼마 동안 급성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생기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MSK가 첫 코비드 브레인 환자를 접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망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MSK 의료진은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진행했다. 뇌 정신계통에 뇌를 침범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정신계통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게 구글 자료를 따라서 병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이 이렇게 그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 공부를 치밀하게 했고요. 이것을 보면은 배진관 박사가 이것을 칼럼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해지역 연구 총괄 전무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 대학교 양리 생화학을 졸업한 것 같은데 이게 CNC 신학개발연구소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 구글 자료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뇌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졸중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풍을 바이러스의 하나의 작용. 그러니까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던 사람들,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이 막혀 있으면 그렇죠. 그 중에 속도가 늦는 거죠. 혈액순환의 속도가. 그럼 발열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몸이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차가우면 혈관도 잘 막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을 뭉친 것을 풀어준다. 이렇게 뭉친 것을 풀어주는 어떤 식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가 치료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계가 주목하는 팬데믹과 뇌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팬데믹 이렇게에 대해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918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역으로 확산됐고 독감이 미국으로 전폐되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장 르네 크루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병리학자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프랑스 군인들 사이에 뇌염이 유행하고 있음을 처음 확인해 보고 있다. 1916년에 다음에 폰 에코노모라는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비엔나에 무기력증을 동반하는 뇌염이 유행함을 확인해 보고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성 뇌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뇌염은 북미, 유럽 전역과 북미, 중남미로 1920년 초반에 유행처럼 퍼져나가서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잦아들었다라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뇌에 침범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전 세계 의학권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된 의학 상식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잘못되게 의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를 모릅니다. 용어를 모르고 병원에서 어떤 양방에서 치료한 경험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초나 식품의 작용을 통해서 인체가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따라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과 암까지도 치료가 가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약과 제가 만든 치료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따라서 특허도 제가 여러 건을 냈습니다. 근데 특허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특허를 한 10개 정도인가 냈는데 뇌염은 이후 만성으로 진행되어서 정신질환이 되거나 파킨슨병이나 치매 증상으로 발전된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이러스 작용과 뇌졸중, 이건 의학계에서도 보고된 자료입니다. 파킨슨, 치매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가 유행했을 때 이런 것이 그래서 증상의 추적이 비교적 용이한 파킨슨은 당시 뇌염의 동시성, 후발성으로 생기는 동반 질환이 그러니까 뇌염 생기면 동반해서 질환으로 흔히 함께 언급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정황상 독감과 뇌염의 유관 연관됐을 거란 추측이 아직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뇌염이라는 것은 뇌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뇌염증이 있으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나 면역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신경이 쇠약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바이러스가 신경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아주 약하게 일어날 때는 힘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감기나 독감 걸렸을 때 제가 몸에 힘이 떨어져서 예전에 들 수 있었던 73kg의 근력을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있는 게 동영상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이하는 들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은 안 들어져요. 이게 완전히 아주 신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 힘을 떨어지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병원 자료인데 염증이 뇌 염증이 있으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면역세포가 자극을 받는다. 염증이 있으면 신경이 쇠약해진다. 신경 부분이 쇠약해진다. 저는 신경을 전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에게 전기를 자극해주면 팔딱팔딱 움직이듯이 신경이 미세한 전류가 흘러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경이 쇠약해진다. 또 뭐라고 또 엉터리 자료라고 그럴까봐 구글 자료 갖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쇠약해진 신경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신경계가 교란되면서 진행되는 병들이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다라고. 그렇죠. 제 견해하고 똑같죠.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시켜서 환자는 흔히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무기력증, 이런 미각 감퇴, 미각이나 후각 같은 거는 뇌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미각하고 후각 감퇴, 코 자체에 연관되거나 이렇게 입 자체에 감염되기. 그래서 코 자체에 멍멍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통 생긴 머리 감기나 독한 건 머리 안 아프신 분, 머리 아프죠. 뇌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통까지 몸이 쑤시거나 몸이 힘이 없거나 힘아리가 없거나 이렇게 무기력증이 생기는 미각 감퇴, 후각 감퇴, 후각 이상 이런 것을 신경계와 관련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심한 게 뇌혈관의 미세 출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혈관염이나 각종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균, 바이러스 이 두 종류가 염증을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혈관과 각종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서 위궤양과 위염, 십이지향 귀향이 음식으로 인해서 평소에 잘못된 어떤 생활습관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위액이 많이 나와서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액은 산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유벽 같은 것을 녹이죠. 일정 부분.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얇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얇아지게 하는 그런 식초 같은 거 먹으면 십이지장기형과 위험과 유기형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혈관까지도 출혈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초 같은 것도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서 피부병에도 식초를 많이 사용했는데 상처가 잘 안 아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서 유기형, 위험, 십이지장기형 가지신 분들은 식초를 건마시기를 바랍니다. 초고추장 형태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물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뇌혈관계의 미세 출혈과 부종과 염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심하면 뇌혈관계 미세 출혈이 일어난다. 뇌혈관계 출혈, 그러죠? 출혈이 거기에 터지는 경우도 있죠. 혈관이 막혀서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바이러스와의 출혈의 관계를 유행성 출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출혈의 바이러스는 출혈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종과 붓기하는 또는 염증, 발작, 뇌졸중, 그렇죠. 중풍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혼수 상태에 생기거나 선망, 정신계통 이상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작동을 잘 안 되게 하니까. 뇌신경의 손상, 경미한 증상만을 겪은 환자에게서도 뇌신경의 손상이 있을 때는 보고가 나왔다. 미각 감퇴, 후각 감퇴는 고열 기침과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이러스 작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엉터리인지 봅시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지금 담당자가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근거를 따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 자료 찾아갖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구글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혈액이나 뇌 척수액에서 뇌염증을 시사하는 물질들이 검출된다. 혈액에도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혈액에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그 면역계가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죠. 면역세포들이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을 타고 그렇죠. 사방에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다발성 장기 부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세균과 바이러스 퍼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에게서도 여러 군데서 호흡기만 폐에만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뇌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신장과 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바이러스가 정착한 곳이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뇨병도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모든 당뇨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발표하면 안 되나요? 공산당 검열기관인가? 중국 공산당? 말도 못하겠네. 무슨 연구에서 발표도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의견도 말도 할 수 없는 건가?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이냐고. 참 황당합니다, 진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겪고 나서 회복해도 지속적인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피로감이 계속 있다. 인지력이 감퇴한다. 인지력이 뇌라는 거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그런 부분이 망가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미세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되네요. 수면장애, 무기력증 완전히 치료됐으면 그래서 그 이상이 있을 리가 없고 튼튼해야 되는데 치료가 완전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로감, 인지력 감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무기력증, 졸리움, 머리가 멍함, 뇌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뇌신경계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문을 내겠습니다. 성은하 박사, 이화여자대학 약학대학 학사, 뉴저지 주립대 박사. 여기서 미국 반더벌트 대학교, 예일 대학교 뇌신경계 적용 약물 기전 연구, 한국과학기술원연구 뇌신경 전달 회로 연구 메디헬프라인 약물 개발 연구 수석연구원입니다. 구글 자료 찾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